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IT 만담 수다 삼천포 토킹쇼 이백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 20회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백의 무책임 PD 이기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IT 전문기자 박성훈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회 특집으로 뉴스 브리핑을 그냥 건너뛰고 되게 어마무시한 분을 또 오늘 모셨죠. 특집으로. 쉬는 대신에 네. 거물을 모셨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날라오신 박성훈 차장님께서 어마무시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실리콘밸리에서 날라온 던 림입니다. 한국 이름은 임동욱이고요. 컴투스 해외 법인, 미국 법인 최근까지 지사장으로 역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있는 임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스스로 시키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좋잖아요. 전 지사장님을 모신 거는 실리콘밸리의 모든 것, 그리고 플러스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실리콘밸리에서 나도 한번 새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어렵게 아주. 네.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렇죠. 스타트업의 성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반대로 저는 모든 아이디어와 열정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뭐 성공 스토리가 많은 대신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이 묻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실리콘밸리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살짝 적어왔는데요. 까먹을까봐. 오늘따라 성의가 돋아. 이름이 왜 하필 실리콘밸리냐. 뭐 철도 있고 동도 있는데 왜 실리콘이냐. 1970년대부터 이제 이쪽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생성돼서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 그렇죠. 쪽 기업이 많아서 반도체 소재가 실리콘이잖아요. 플러스 여기가 이제 그 산타클라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계곡이 많다네요. 계곡이가 아니고 계곡. 그래서 계곡이 영어로 밸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됐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실리콘밸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일단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요. 도시로 치면은 펠로알토에서 세너제이까지 이게 길이가 48km에서 너비는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요 사이에 마운틴 뷰가 있고. 그렇죠. 그럼 왜 하필 이 지역이냐? 여기가 12월부터 3월을 제외하고 비가 안 온답니다.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처음 여기에 태동을 할 때 반도체나 이런 전자산업은 습기가 아주 쥐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주 적합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 스탠포드나 버클리와 같은 명문 대학이 있어서 아주 스마트한 졸업생들을 바로바로 땡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페어차일드나 인텔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시초 기업인데 지금은 뭐 거의 어지간한 알만한 기업은 다 이쪽 출신이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창업, 스타트업, 벤처 요거를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니즈가 커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동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도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기업에서 머슴으로 부릴지언정 보장은 해줬으니까. 근데 이게 뭐 IMF, 금융위기 이렇게 오면서 대기업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를 봐도 요새는 30대 후반만 돼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1인 기업, 2-3명이 하는 소규모 기업이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실리콘밸리가 환경이 좋다고도 하고 투자 받기도 좋다고 하고 어디서 건너 들은 거죠. 그렇다면 실리콘밸리는 정말 벤처나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곳입니까? 요거를 일단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최적화된 곳이고요. 준비된 사람들. 근데 이제 준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니면 뭐 인맥만 가지고 아니면 돈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서 사실 내로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 그 앞에 있는 길 이름이 샌드 로드인데 그러니까 샌드 힐이니까 모래 언덕이에요. 소래 샌드 로드라는 그 길에 벤처 캐피탈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만한 회사들 다 있고, 그러니까 적게는 뭐 몇천억에서 크게는 뭐 한 몇 조 이상, 보통 펀드의 뭐 규모가 한 몇천억씩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앉아서 이제 투자자들이 와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피치를 하면 그걸 듣고, 주로 이제 스탠포드에서 뭐 이제 자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오시기도 하기도 하고, 뭐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거기서 이제 피치를 하죠. 저희도 이제 전 직장, 이제 컴퓨터스 사실은 그 벤처 캐피탈 사무실 안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또 보면 꼭 한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뭐 중국, 뭐 인도, 뭐 유럽, 뭐 전 세계에서 사실 다 그런 파운더들이 와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을 펀딩을 못 받죠, 사실. 다 받았으면 뭐 다. 근데 또 펀딩이라는 것도 이제 좀 그 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보통 이제 펀딩이라고 그러면 시드 펀딩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말 그대로 씨앗이죠. 작게 보통 10억 언더 정도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이제 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얻고, 그래서 시드 펀딩을 보통 받는 경우가 이제 엔젤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시리즈 A, 뭐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오시면 이제 시리즈 A부터 보통 펀딩을 받죠. 한 몇십억, 뭐 몇백억 정도. 그런데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받고 투자를 받고 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넘겨드리고, 그걸 가지고 팀을 만들고 뭐 사람들도 뽑고 해서 하겠지만, 준비가 없이 온 사람들은 100전 100패 다 깨지죠. 그 앞에서 깨지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 날카로운 질문과 예리한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할 텐데 앞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2년 3년 후에 이스라엘 법이 어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인력을 뽑을 것이냐, 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마켓 시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근데 그 질문들이 이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다 보면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그냥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파운더들이 거기서 하나의 질문이라도 제대로 답을 못하면 그냥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서 통과가 돼도 성공률이 사실 뭐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준비된 사람이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단 마켓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한번 잘해보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보고 이제 하잖아요. 그다음에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외국 나가자, 해외 나가자, 뭐 글로벌 나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컨셉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 뭐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글로벌 시장 안에 한국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한국이 있는 거지, 한국과 다른 나라 이렇게 분리한다는 자체가 사실 한국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IT나 또 시장 마켓 면으로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시장 마켓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한국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컨셉이 아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뭐 판교나 어디서 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잘해보자. 그 다음에 잘 되면 해외 나가자.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가 아예 틀린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국을 포커스 맞춰서 했는데 외국에서 막 수요가 커지고 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이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테스트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물론 이제 몇천 몇 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와 어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만으로도 물론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아직도 작은 마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proof of concept,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된다는 걸 검증하면 나가야죠. 근데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 그냥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준비가 돼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쨌건 제 나라 떠나서 그렇죠.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그 어떤 준비된 것 외에 뭔가 또 동기부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회사 차원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투스라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한국 IBM 글로벌 기업의 대명사죠, 사실. 전 세계 30만 명 이상 있는 이제 회사고, 한국에만 2,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제 회사고,
그래서 IBM이라는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다가 컴투스로 이제 이직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기로 이제 그 선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었어요. 쉽게 해서 대기업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또 어떻게 보면 외국계 기업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물론 이제 상장이 되기 직전이긴 했지만 해외 사업 면에서는 사실 컴투스라는 회사는 그때 뭐 한마디로 미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고 이제 지사 형태로 이제 1인 지사 형태로 있었긴 했지만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갔을 때 리스크가 있죠. 가서 이제 문화도 말도 음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좀 잘한다. 뭐 외국에서 좀 외국물을 좀 먹었다. 그러니까 영어만 잘해도 사실 한국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좀 인정받고 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그거는 그렇죠.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을 가지고 고객이나 파트너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현지인들이랑 비교해서 영어를 더 잘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나갔기 때문에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가 있지만 사실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믿음인데 많은 기업 중에 그래도 모바일 게임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컴투스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또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믿음을 갖고 그냥 좀 앞만 보고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믿음. 네. 그게 중요한 거. 왜냐면 이게 시간이 가면 그 처음에 그 굳게 믿었던 어떤 뭐 믿음과 회사의 말하면 전략과 뭐 투자와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지거든요. 이제 믿음도 좀 약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투자받는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비가 한 2, 3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가서 살아보시면 한 2, 3년쯤 되면 그냥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히 들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물론 한인타운이 있으니까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큰 기업 그만두고 나가서 이게 과연 잘한 건가. 그러니까 제 동기들과 다른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도 더 소위 말하는 스펙 쌓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다가 잘 안 되면 결국 망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었던 것 같고 또 그게 회사 차원에서도 봐도 매년 이제 적자고 매년 돈 까먹고 있는데 이제 매년 이제 팀장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이제 해외 사업 이렇게 했다 실적 발표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고개 숙이면서 올해도 돈 까먹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적자였습니다. 내년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그 믿음 중에서 정말 이 기업이 이 회사가 그걸 할 수 있는 회사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이 회사가 맞다고 해도 과연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이제 그 두 가지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믿음이 흔들려지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아니면 회사를 바꾸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회사는 맞는데 내가 아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철수하고 돌아와야 되고 실제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많은 기업들이 뭐 게임 업계 쪽은 없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쪽에 투자를 하고 지사 세우고 법인 세웠다가 한 이제 2, 3년 뭐 많게는 4, 5년 후에 많이 철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 얘기가 나와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IT를 담당하다 보니까 미국에 많으면 한 1년에 4, 5번 보통 한 2번 정도는 가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LA의 북창동 순두부인가?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한식집은 다 맛이 없다. 먹지 마라. 차라리 버거킹이 낫다. 중요한 정보네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 북창동 순두부? 가장 그 심했던 게 저는 라스베가스의 한식집을 갔는데 전 육개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갑게도 육개장이 있는 거예요. 메뉴판에 사진까지 먹어봤더니 오뚜기 3분 육개장보다 더 맛이 없어. 근데 LA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살아봤고요. 처음에 컴투스가 지사가 LA에 이제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전임자가 저기 계셔가지고 만 3년 살다 왔는데 개인 취향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 생각인데 한식의 맛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또 식재료잖아요. 식재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식재료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쓰는 데는 근데 한국도 물론 좋은 데가 있긴 하지만 좋은 식재료를 쓰는 데는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이름 있는 데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요즘 미국 고기, 뭐 미국산 소고기도 문제가 많았었지만 좋은 품질의 식재료들은 사실 미국이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풍부하고 진짜 한식을 먹어봐도 제 생각에는 LA 한식이 나름 경쟁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왜 이 북창동 순두부 말고는 내 입맛에 안 맞을까? 네. 조미료. 아. 미국은 조미료를 안 치겠구나. 네. 미원. 네. 다시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준비를 다 됐다. 네. 이제 출발하자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한국에서부터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어떤 행동. 네. 뭐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 설립면으로 보면 이제 크게 지사 형태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컴투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 지사 형태로. 그러니까 외국 보통 이제 연락사무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지인을 뽑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보내서 이제 시장 조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사업화가 되고 좀 장사가 되고 좀 확신이 된다. 그럼 그때가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있고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는 거죠. 예.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파트너 회사기도 저희 모회사였던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인을 세웠죠. 근데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고 지사 같은 경우는 모든 계약을 다 본사랑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만 하는 거고 활동만 하는 거지 법적인 어떤 계약이라든지 영업 활동을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아무래도 법인이라는 걸 세우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하나의 이제 법인으로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담당자나 거기 일하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책임감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회사로서 이제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인으로 가는 거죠. 법인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럼 그 법인 설립을 네. 한국에서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단은 이제 현지의 뭐 로펌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회계사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뭐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려면 한국에 등록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등록하시는데 저희 기억으로는 등록하는데 2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직접 할 수도 있나요? 직접은 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예, 직접 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게 뭐 등록하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자본금 같은 게 좀 필요하니까 자본금 얼마 정도를 은행에다가 이제 입금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하고 이런 거는 미국 시민권이나 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도 일단은 이제 그 신분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이 가가지고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은행 계좌 오픈할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도 비자가 있으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기에 살 수 있는 신분이 보장이 되면 뭐 그러면... 비자나 영주권이나 아니면 아예 뭐 시민권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제 은행을 오픈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비행기 타기 전에 광화문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취업 비자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군요. 그러면 전화도 그 현지에서 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그걸 또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어렵지 않고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인데, 그런 이제 이민 뭐 취업 비자 브로커들인데, 아무래도 그런 분을 통하게 되면 좀 돈을 많이 내겠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비자부터 등록까지?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이제 회사의 대표가 되고 그분이 모든 행정 처리를 하셔야겠기 때문에 이제 현지인을 한 명 뽑는 게 편하죠,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으려면, 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비자 신청해야 되고, 근데 비자라는 게 신청하면 뭐, 하루 만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여쭤볼게요.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인 스타트업을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홈오피스를 많이 하고요. 보통 이제 1인 지사를 오픈하는 경우에도 저도 뭐 그렇게 했고, 집에서 일합니다,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 작게 얻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인큐베이션 해주는 그런 이제 shared space라고 해서 크게 공간을 이제 나눠서 뭐 책상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인터넷 주고 뭐 거기 사무용품 주고 그래서 크게 돈 쓰지 않고 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만약에 빌리든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 주인이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업 비자만 있어도 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무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데 저도 기억을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크레딧이 되게 중요해요. 네. 신용이죠. 네. 예. 그러니까 돈을 지금 많이 있는 사람도 미국에서 조회를 해보면 일단 이제 신용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예, 예. 예. 처음에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이제 주민번호를 받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신용을 쌓이는데 예. 그 주인 입장이나 이제 렌트를 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임차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조회했는데 조회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스코어가 있어요. 점수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뭐 500점인가 600점인가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뭐 한 평균 한 700점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신용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가자마자 바로 집을 렌트를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몇 개월치 그 월세를 미리 낸다든지 현금으로 미리 예. 박는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달치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세가 없거든요. 예. 아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 예. 근데 이제 보통 집을 사기에는 또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법인 돈도 없는데 저기 집 살 수는 없으니까 렌트를 하시죠 보통. 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분의 신용도를 체크를 하는데 그 신용도를 빨리 쌓는 게 그게 또 관건이고요. 근데 그거는 금방금방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 이제 현지인이 한 명이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분이 명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세컨더리로 들어가서 그분 같이 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메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현지인이 이제 메인이 되면 임대인도 이제 그 사람 보고 이제 집을 렌트를 해주는 거죠. 우리말로 보증.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렇죠. 아, 그럼 1인 창업을 하려고 해도 네. 현지인이 있어야 편하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지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편리하죠. 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짐을 또 한국에 있는 짐을 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뭐 페덱스나 뭐 이런 거를 보내면 될 것 같긴 한데. 페덱스는 좀 소형 화물이고 예. 그 큰 거보다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다 국내 업체가 다 있고요. 예, 아, 그것도 다 이사진 대행을 센터가 해외 예. 배송 업체가 다 있죠. 사실. 예. 예, 제가 뭐 추천할 때는 별로 없고 예. 모르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다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환전은 어떻게 됩니까? 환전. 환전이요? 환전이야 뭐 달러 가져가셔도 환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건물을 신용 상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리 선불을 또 뭐 1년치든 6개월치를 내야 되잖아요. 은행 어카운트를 열고 예. 거기에 이제 국제 송금을 하는 거죠. 예. 예, 한국에 있는 돈을 해외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환전이 그냥 이제 바뀌어서 달러로 네. 들어가는 거죠. 환율에 맞춰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20대, 네. 뭐 30대 초반. 네. 예비군 민방위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건 다 맞추고 가서 전 뭐 큰 이슈가 없었는데 아, 해외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거는 그냥 안 받아요. 제가 알기로 나갈 때 신고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신고를 나간다고 신고하고 근데 이제 1년 이상 된다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는데 중간에 왔다 그러면 밀린 걸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아니야. 그냥 까져요. 그런가요? 네. 면제가 아니고 그냥 까지는 거예요. 유예가 아니고 면제. 네. 근데 이런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그 창업가 예비 창업가들이 좀 필요하실까요? 그럼요. 그런가요? 예. 질문 받은 걸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전략이 어떠니 뭐 가서 뭐 프로세스가 어떠니 가서 맨땅에 해줬으니까 그런 스토리를 이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이고 천천히. 실질적인. 예. 마치 그 천천히. 이민 무슨 취업 비자 무슨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사실은 그 컴투스의 이름이 영문으로 쓰면 이게 컴투스가 COM 숫자 2 US예요. 네. Come to US, 예. Come to us.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컴투스거든요. 예. 컴투스. 영문으로 쓰면 그게 100이면 100 다 come to us 아니면 come to US라고 불러요. 예. 처음에 가서 명함을 주니까 사람들이 come to US 뭐로 알고 진짜 무슨 유학원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come to US 미국을 와라. 아무도 모르니까 게임 산지 모르니까 현지 분들도 유학원이나 뭐 무슨 뭐 비자 이민 대행해서 브로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 처음에 질문인데 좀 쉬운 질문인 거죠? 예. 일단 정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인 멘트가 이거더라고요.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리그에 철저히 흡수됐다. 내가
노력을 해서 네. 한국인이라고 뭐 한국 애들이랑만 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문화에 철저히 포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뭐 그 뒤로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 네. 그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제 미국 생활기는 이제 전반과 후반인데, 전반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사에 있을 때, LA 있을 때, 예, 그 3년 있었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법인을 세우면서 2009년 말, 2010년 초에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제 가서 4년 반, 한 거의 5년 있었는데, LA 쪽은 정말로 그 한인들이 많고요. 당연히 많고요. 영어를 한마디 안 쓰셔도 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현지 문화나 뭐 이게 다 그냥 한국 문화예요. 특히 한인타운. 네, 한인타운 쪽. 가면 뭐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 많이 보이고, 뭐 말도 마트나 뭐 병원, 뭐 심지어는 은행, 뭐 모든 서비스 더 전화하면 다 한국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오시거나 뭐 이제 주재원이나 이렇게 뭐 유학 오신 분들도 LA를 선호를 하시죠, 아무래도. 근데 오면 이제 원래는 오기 전에는 내가 막 미국에서 한번 뭐 해보겠다 오지만 아무래도 옆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국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 미국 내인 한인 문화에 그냥 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러니까 외국분들도 안 와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LA 처음 가서 3년 있으면서 영어를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약에 외국인 분들이면 또 영어를 쓸 텐데, 그 당시에는 또 한국에서 저랑 같이 파견 나오신 이제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한국말, 근데 굳이 또 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이라고 영어 막 쓰고 뭐 굿모닝 뭐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외국 분들이랑 미팅 할 때는 뭐 영어를 쓰겠지만 또 개발자분들은 또 이게 외부 미팅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냥 개발하는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한국말만 쓰고 한국 밥 먹고 뭐 제 가족도 다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이게 진짜 미국에 와 있는 건지, 예, 한국에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는 일단 한인 교민 수가 일단 확 줄고요. 예. 그러니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인도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전 세계 뭐 모든 이제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제 한국 쪽 문화를 접할 기회가 좀 적고요. 미국 문화긴 한데 또 이게 그 뭐랄까 이제 백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그쪽은 워낙 이민자들이 많아서 100년 된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그쪽에 있고, 인도 분들도 뭐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살고 있는 쿠퍼티노 쪽은 뭐 인도 분들이 엄청 많아서 저희 아이 학교 다니는 가면 20명 정도에 한 10명 이상은 다 인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문화라고 하긴 그렇고 굉장히 진짜 실리콘밸리 문화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만의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이제 가족들이 만나도 아빠들이 주로 다 엔지니어들, 뭐 주로 IT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약간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살고 또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2세들이 좀 많고 1.5세들이 많고, 그치 가면 이제 출장 때문에 이제 동부 쪽이나 뭐 중부 쪽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길 걸어다니면 아시아인이 아무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예, 한번 저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오마하라고요. 오마하라고 오마 스테이크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브라스카 중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그때 게임 홈런 배틀 그 홍보 때문에 그 우리나라 치면 대학 야구 연맹 그 대학 야구 최종 이제 파이널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갔었는데 백인 동네예요, 백인. 근데 걸어다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좀 기분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될 거인데 있는 것 같은. 그 워렌 버핏 아저씨 맞습니다. 예, 안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100% 다 뭐 백인 사회인데 백인들인데 저만 아시아인 예,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 실리콘밸리 쪽은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백인들이 좀 소수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이제 길어진 것 같은데 LA 쪽은 한국 문화고, 예, 실리콘밸리 쪽은 한국 문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경이. 중국과 인도 문화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도 이제 1세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이거 인도 뭐죠? 사롱이라 그러나? 여기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고 사리라고 하죠. 사리라고 입고 다니고 아직도 전통 막 이거 점찍 당기고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1세대 분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 30대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다 여기 와서 태어난 거죠. 미국 와서. 그런 분들은 얼굴만 아시아인이고 얼굴만 인도 분이고 그 전화 통화하거나 사실 이제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예, 시민권 자국 물론. 그러니까 그 독특한 좀 그 1.5세, 2세만의 그 문화들이 좀 있어요. 예,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또 나름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1세대 아버지 세대가 거기까지 올 정도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이제 뭐 유학생 와서 박사하고 이런 경우나 아니 뭐 사업을 하거나 사실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올 정도면 사실 그 나라에서는 정말 뭐 0.1%, 0.001% 드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실제 만나보면 이제 인도 분들도 보면 뭐 이제 본국 갔다 왔다, 인도 갔다 왔다 가면 뭐 차밭 이런 게 있고 차밭이 우리들 치면 뭐 차밭이 아니라 이제 끝이 없는 뭐 이런 이제 큰 뭐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집안들 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굉장히 이제 뭐 집안도 빵빵하고 다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좀 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업계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문화의 동화가 되라 이거는 그런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과 잘 어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많은 인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히 그쪽은 그러니까 뭐 어떤 민족에 우세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백인이 우세고 뭐 흑인이 이렇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고 대부분 다 이제 이민 세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한국인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인데 한국인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올 일이 있으니까 왔겠지 하는 거고 굉장히 프리하고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LA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이제 한국 관련된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보통 생각은 이제 엔지니어로 오셨겠지, 뭐 주재원으로 왔겠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이런 분이라고 하면. 거기서 만드나 한국에서 만드는 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실리콘밸리만의 뭔가가 있나요? 기운이 있나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1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주로 샌프란시스코의 개발팀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건비 경쟁이 이제 비쌉니다. 그러니까 좋은 엔지니어들을 이제 뽑아오거나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기라성 같은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전쟁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이제 뽑는다고 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엔지니어와 그 개발자가 구글에 가지 않고, 애플에 가지 않고,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게 단순히 뭐 급여를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의 비전이나, 확실히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넥스트 구글이 될 거다, 넥스트 페이스북이 될 거다, 이런 사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팀까지 운영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 저희도 포함해서 일단 이제 BD,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 개발, 뭐 홍보, 마케팅 그런 위주로 운영하고 개발팀은 한국에서 하고 또 많은 또 외국의 기업들도 보면 그 뭐 인도 애들도 보면 인도에서 개발팀을 운영하면서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와 이제 뭐 홍보나 마케팅하는 소수의 이제 정예 부대만 거기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주로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개발팀을 뽑는다. 그러면 사실 개발팀이라고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급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을 뽑아올 데가 없어요. 근데 아니면 영어 한마디 못하는 한국 분을 데려가가지고 거기 앉혀놓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 뭐 쉽지 않은 거고. 작은 벤처나 스타트업은 거기 가서 딱히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은 이런 거죠. 이제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이제 가서 시작, 뭐 오늘부터 이제 뭐 우리 뭐 할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예. 뭐 할지는 다 정해진 거고 개발이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는 막바지 온 거고 가서 이제 투자를 받을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컨셉만 가지고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라든지 뭔가 워킹하는 빌드를 보여줘야지만 그러니까 되는 게 봐야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가 가장 마지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투자 받아 그 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아무도 투자를 못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의 A부터 Z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를 창출해낸다거나 아니면 펀딩을 받아온다거나 그런 데서 미국 시장에서의 뭔가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뭐 제2의 도약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창업가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천재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재학 중에 뭐 자퇴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개발자분들은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뉴스에 나죠. 아주 유명한 케이스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 묻혀있는 이제 숨은 고수들은 한 분야에서 그 산업의 그 뭐 필드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창업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뭐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베테랑들이 사실 이제 창업을 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냥 이제 뭐 대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뭐 만나다 가지고 뭐 이렇게 맥주 마시다가 야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신문에 나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스냅챗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메시징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아마 공개가 된 것 같긴 한데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학교 프로젝트로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사업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보내면 사라지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내면 읽으면 메시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싼 서비스를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뭐 1조인가 2조인가 준다고 했는데도 인수제의를 거절한 이제 회사인데 거긴 LA 있습니다. 일단 거기 LA 쪽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세간의 화제를 일으키면서 학생 때부터 시작한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근데 드물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왜 A부터 Z까지를 생각을 했냐면 그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그 핫한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스탠포드라든지 뭐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나가면은 뭐 거기 이제 교수님들이 네. 뭐 투자자들도 이제 찾아주고 네. 뭐 이런 매칭 서비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A to Z가 다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네. 결국은 그건 이제 미국인 이야기인 거고 거기 원정 경기를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이제 준비 없이 그냥 가면 거기서부터 누가 맞춤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이디어 하나 달랑 들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되죠. 네. 아이디어는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키죠.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 창업을 이렇게 하면 한번 말아먹었다.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 실리콘밸리는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마음껏 창업하고 망해도 또 재기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네. 제가 저희랑 같이 일했던 회사 중에서도 같이 한참 이제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갑자기 그 CEO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떤 뭐 갑자기 미안하게 됐다. 어제 우리가 이사회를 했는데 사업을 오늘부로 우리가 이제 접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함이 폴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이 망한 거죠. 예, 망했는데 지금 일단 잘 계시고요. 예, 그러면서 좀 쉬다가 또 다른 창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회사가 망한 거지 개인이 망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속설이 있군요. 네, 회사의 자본금이 다 없어지고 회사에서 더 이상 급여를 줄 수 없고 회사에서 이제 이사해서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셧다운을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무리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뭐 빚을 내거나 이제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기하기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소셜 프레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실패했다. 예. 그 소위 말 낙인 같은 게 좀 찍히는 거죠. 쟤는 실패한 사람이다. 근데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번, 두 번 실패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 실패했는데 세 번째 창업하는 놈이면 일단 실수를 더 안 할 것이고 정신을 차렸을 것이고 정말 이번 세 번째는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벤처 투자가들이 실패를 해본 그런 창업자들을 선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노련미를 더 잘 사나 봐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초기에 빨리 실패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근데 나중에 크게 투자 받아가지고 크게 말아먹으면 정말 저 힘든 거죠. 그럼 그 투자를 받을 때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런 것도 공개를 하나요, 그러면? 저는 한 2번 말아먹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니까. 다 알죠. 예. 뭐 모를 수가 없죠. 예. 이게 바닥이 사실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이제 저도 이번에 한국 와보니까 오랜만에 누구 만나도 보면 다 이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미국도 나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 동네에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와야만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고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업계라 그러면 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게임 업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다녀요. 뭐 컨퍼런스도 다니고 가보면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가면 또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대리였다. 뭐 걔도 대리야. 근데 1년 전에 걔 과장 되고 뭐 팀장 되고 이사 되고 창업해가지고 뭐 사장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커가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경쟁하다가 이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컨퍼런스에 안 보이겠죠. 근데 몇 년 지나도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보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벤처나 스타트업이라도 투자를 받으려면은 하다못해 삼성 출신, 네이버 출신 이래야 돈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실리콘밸리는 보니까 출신 성분 이런 걸 일단 제껴두고 현재 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엔젤 펀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게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엔젤 펀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걸로 이제 좀 더 회사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전문 벤처 캐피털이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이런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제가 사례를 많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출신을 보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목상의 출신이 아니라 예. 진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일단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인류대 아무도 모르고요. 예. 예, 서울대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보다 하는 거지. 거의 모르죠, 사실.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스탠퍼드 나왔나 보다 정도지.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투자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여러 백그라운드를 보면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니면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엔젤 펀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좀 흥미롭거든요. 엔젤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인데 회사 단위가 아닌 이제 개인이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단위가 좀 큰 거죠, 아무래도. 그럼 그들은 전업인가요? 아니면 그 부업으로 하는 건가요?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뭐 론 커너웨이 이런 분들 이름만 대면 이제 알만한 이제 굉장히 초기에 이제 엔젤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알만한 이제 대기업들을 아주 작았을 때, 소위 가라지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 뭐 했던 분들도 있긴 한데 전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어떤 현직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같은 분야가 아닌 좀 다른 분야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좀 활성화가 되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저도 몇 푼 못 받지만 월급 네. 뭐 10만 원이라도 단돈 그거를 뭐 매달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네. 이런 게 한 문화가 된다면은 네. 뭐 꼭 실리콘밸리가 아니더라도 네. 훨씬 그렇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사이트가 뭐죠? 엔젤리스트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엔젤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알 수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네. 한국에서 방송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딱 조회해 보면 엔젤로 등록된 사람을 이제 거기 조회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회사다 그러면 뭐 누군가 했겠지만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공개가 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창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굉장히 이제 정보의 어떤 그 흐름이나 그 질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투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몰래 하거나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언더 더 테이블 조용히 이런 게 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픈. 나는 리스크를 갖고 이 회사에다가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가 투자했다라는 걸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뭐 창조경제, 상생경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인의 엔젤 자금을 연말에 정산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말로만 뭐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땅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주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벤처에 투자를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는 코드 16600이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뭔가요? 예,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하셨어 지금. 왜 하필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냐. 네. 그래서 뭐 날씨 뭐 인재 영입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코드 16600. 그래서 뭐냐면 개인의 취업, 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다.
주 법이 개인의 취업과 자유로운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 안에서 네. 개인의 취업과 거래를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내가 애플에서 아이폰을 아주 핵심 정보를 알고 있어. 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갤럭시 특급 정보를 아는데 내가 나와서 비슷한 물건을 만들면 쇠고랑 차거든요. 아니면 동종업계 아니면 창업이 네. 몇 년간 금지가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게 근데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네. 실제 그러면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 6 곧 나와야 되는데 그 스펙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 날짜는 대충 알잖아요. 9월 뭐 20 며칠 나온다고 다 이제 추측을 하고 뭐 부품 조회 보면 이제 뭐 화면 커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사실 모르는데 네. 애플의 그 수만 명 되는 직원이 물론 다 알지 않겠지만 매번 그 신제품이 나올 때도 아무도 그 스펙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번 어떤 사람이 뭐 아이폰 5 갈 때 뭐 술집에 모르고 네. 두고 와가지고 봤다더라 이런 뭐 사고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나 어떤 이제 지자권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프로퍼티 IP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보호가 그 법적으로도 물론 이제 보호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을 보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창업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그 팀을 인수하거든요.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와 어떤 그게 꼭 뭐 패턴트나 어떤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뭐 한 번 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사람 아닌 이상 그 안에서 레퓨테이션, 평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했다. 나는 뭐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이제 뭐 경쟁사에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올해는 못 가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소문이 그렇게 나면 아마 그분은 취업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 레퓨테이션, 그 평판, 또 크레딧.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크레딧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그걸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반대로 또 솔직하게 사과를 하거나 자기가 정말 어떤 이제 뭐 약물 복용해도 뭐 해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죠.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도 거짓말 때문에 한 거지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이런 사업 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어떤 기회를 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임 전 지사장님이 지금 국내에 있는 동안 제가 듣기로 이제 그 실리콘밸리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창업 뭐 인큐베이팅 쪽으로 컨설턴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업종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리콘밸리 진출하면 잘 될 것 같다. 반면에 이런 거를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제해라. 이런 거 좀 뭐 예를 들어 뭐 실리콘밸리에서 너나 나나 다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될 거 안 될 거. 예. 그래서 제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해보면요. 이런 정말 그런 게 여기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없네. 그리고 미국에는 이게 있는데 한국에는 좀 없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요즘에 고급 차들 타면 그 블랙박스라고 하나요? 그게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가 요새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급 차들 또 뭐 보험도 아마 그걸 사게 되면 보험비를 할인해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은 없어요, 그게. 블랙박스 없어요? 없어요. 갑시다. 왜 없지?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갑시다.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프라이버시 차 안에 있는 일을 찍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자기를 찍힌다는 게 그래서 아마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빠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그게 뭐 커넥트 해가지고 어디로 또 서버에다 올리거나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서만 그걸 까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사고의 어떤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건데, 벌써 우리나라 보험회사나, 사람들의 소비자의 어떤 수준도 어떤 이런 신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좀 진보적인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예.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분명히 아마 2, 3년 후에는 뜰 거예요. 아마.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블랙박스가 지금은 거의 대중화가 됐고요. 네, 한국은. 네. 이게 처음 나온 게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럼 이미 미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게 있다고 네. 존재는 알 텐데 실제 제가 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국 들어갈 때 하나 사갈까 생각 중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날 때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그럼 내일 취업 비자 받으러 가면 아니 현지인을 대사관으로 고용해. 와라. 아마 벌써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제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또 하나가 보면 여기 와 보니까 이건 이제 좀 뭐 IT 쪽이 아니긴 한데 여기 키즈 카페 예, 예, 있잖아요. 음. 그게 이제 대형 몰이나 마트에 가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 해보면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없거든요, 그러게. 예. 키즈 카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카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애들만 맡겨놓고 뭐 쇼핑한다든지 애들 맡겨놓고 한다는 그런 컨셉이 그러니까 니즈는 분명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뭐 다치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상해보험이나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좀 낙후돼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의 후진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이 없이 지금 출장 가셔가지고 어디 아파가지고 좀 입원하시면 하루에 한 1,000만 원이 나와요. 와. 보험이 없으시면.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출장 오셨다가 돌아가는 날 갑자기 복통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서 3일 정도 누워있다 나왔는데 몇 천만 원이 나와요. 한인타운 한의원 가면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때 상황이 급해가지고 아마 이제 응급차를 타고 가신 것 같아요, 병원에.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치료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다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꼭 출장하실 때는 그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드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내더라도 나중에 이제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데, 약간 말이 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 문제, 이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있으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예. 뭐 쇼핑이야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가면 가족 단위로 와서 쇼핑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큰 마트 쇼핑몰 가면 다 있던데 그런 게 아직 없어요 미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창업 컨설턴트. 이번 방송분은 유료로 풀어야 되겠어요. 유료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데 한국에 없는 거? 뭐 이건 어떤가요? 저희 같은 네. 그 팟캐스트 같은. 팟캐스트요? 예. 팟캐스트는 미국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IT 전문 방송.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선 유료 팟캐스트도 네.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없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네. 그냥 한국에서 해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업종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베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예. 이렇게 싹이 튼다 그럴까?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보면 벤치마킹 했던 회사가 싸이월드였어요. 싸이월드 아시죠?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안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딱 뜨고, 네. 그 다음에 그 SK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네. 미국으로 건너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싸이월드 US 서비스만 했었어요. 나중에 갔죠. 네, 늦게. 그렇죠. 나중에 했었죠. 근데 페이스북에 있는 제 아는 분도 계신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페이스북 크레딧?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모네타이제이션이 안 됐을 때, 유료 과금을 하지 않았을 때, 벤치마크 했던 모델이 싸이월드의 도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화폐, 커런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코레이션하고, 뭐 자기 그때 미니홈피죠? 미니홈피하고, 이런 컨셉이 사실 다 한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게임에도 보면 이제 부분 유료화. 부분 유료화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in-app purchase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모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게 앞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행하게도 뭔가 이걸 전 세계로 탁 터져가지고 이게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 돼야 되는데 거기서 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뜨는 거는 2, 3년 후에 미국에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 서비스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의 있게 보고 있겠네요. 보고 있죠. 예.
보고 있고. 그럼 이번에 구글이 캠퍼스 서울에 만드는 것도 네. 그거의 일환이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한 뭐 어떤 아이템, 뭐 사업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한국이라는 이제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요, 제가. IT 담당 기자들이 피곤해 죽겠어. 네. 뭐 이렇게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근데 최근에 기사도 났었는데,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탭조이라는 회사에 그 파이브락스라는 이제 한국 회사가 이제 팔렸는데, 그 이제 CEO죠 노정수 대표님, 예, 저도 이제 아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분인데,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에서 이제 시작한 회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탭조이가 그 광고 네. 그거 맞죠? 모바일에 이제 어퍼월이라 그래서 이제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이제 광고를 보거나 다른 앱을 다운받거나 이제 했을 때 그걸 이제 그 안에서 보상을 주는 형식인데, 그건 이미 이제 온라인에서는 많이 일반화됐던 것들을 이제 모바일로 가져온 뭐 최초 회사 중에 하나고, 탭조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컴투스 있을 때 저희가 좀 입김을 많이 했었죠. 이제 법인을 세워라. 그래야지 한국이랑 이제 우리 본사랑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을 이제 실리콘밸리는 저희 미국 법인 지사에서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알려지지 않고 거의 다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과 이제 뭐 무슨 인수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해요. 같이 크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다루는 뭐 전문 매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사를 했나 봐요. 대세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모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1위가 빅데이터라고 나왔어요. 실리콘밸리의 대세는 빅데이터다.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제 분야는 일단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게임 쪽이니까. 그런데 뭐랄까, 키워드는 항상 존재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면 빅데이터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고, 그러니까 요새는 게임 쪽도 다 이제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모바일도 다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 어딘가는 이제 뭐랄까, 이제 서버를 호스팅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게임에서 나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냥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한 정도 아니라 로그인하고 거기서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부터 구매를 하고 어디서 스테이지에서 나갔고 이런 데이터를 다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데이터 싸움이에요. 게임 쪽도. 그래서 유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이제 데이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더 좋은 게임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만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뭐 저도 사실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게임 쪽 모든 서비스가 이제는 정보와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유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과거에는 게임 만들어서 다운로드하면 끝 있잖아요. 이제는 서비스 하는 런칭하는 날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게임 중에서 골프스타라는 이제 골프 게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2년 돼가는데 아직도 서비스를 잘하고 있어요. 데이터 계속 분석하고 보고 거기 맞게끔 업데이트를 하고 이벤트하고. 요즘 그거 잘 나가던데요? 그 낚시하는 거? 에이스피싱이라는 게임이 잘 되고 있고요. 또 뭐 서머너스 바라는 게임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최초부터 다 기획을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만든 게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티카가 미국에서 뜰 것 같아요.